월요일 노영의 뉴스 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춥습니다. 6도, 영하 6도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는 영하 10도 정도라고 하니까요. 옷을 많이 좀 껴입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당정회의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소식 알아보고요. 지금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총통이 당선이 됐습니다. 친미 성향이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또 미국에서는 대만 독립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친미 성향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 외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얘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 조승현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모시고 요즘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뭐 이탈표 또 비명 친명 간의 갈등 이미 또 제3지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분들 어떻게 지금 연합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또 여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로운 경제 시간에는 최이배 전 의원,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와 함께 최근 경제 소식 짚어봅니다. 정부의 정책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될 수 있도록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보내고 월요일은 항상 뭔가 반가운 느낌이 더 많이 들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 그동안은 총리 공관에서 보통 이게 열리던 것을 이번에는 국회에서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제스처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 만지는 총선 정책 하지 않는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결실이 없는 그런 추상적인 말로 된 그런 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회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단결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정부와 여당을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대가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하면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을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은 또 격차 해소였습니다. 일상 속에 수많은 격차들이 있는데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전국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던가 기대만 부풀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제발 이 말대로 좀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위원장님 항상 이렇게 좀 멋있게 말하는 스타일이 네. 있어가지고 실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나온 얘기들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 이제 이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또 총선 때문에 그냥
사람들에게 포퓰리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어제 한 위원장이 내놓은 정책은 주로 단기간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네, 단기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지난해 5월 전기요금 인상 후에 요금 인상분 적용이 올해 3월까지 유예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등 365만 가구에 대해 다시 한번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야당은 일회성에 불과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 유예에는 총선을 위해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이제 저격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야당에서 비판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지지 않는 총선 정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에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빨리 갈까요? 네. 어제 한 위원장이 주재했던 고위 당정회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검법처럼 지금 야당이 신경 쓰고 있는 또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민주당 공천 적격을 가지고서 또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취재진 이제 당정 회의가 끝난 후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특별법 관련해서는 논의를 했냐라고 묻자 고위 당정 협의회는 그런 거를 논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날을 세웠는데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서 정작 노 의원은 돈을 받은 게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에게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다라면서 돈봉투 부스럭 한 것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 2022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돈봉투 받는 소리가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제 김남국 의원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상 이제 또 이보다 앞서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에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전 가결을 촉구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으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말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 비아냥거리면서 시트콤 같은 거 하냐, 돈봉투 부스럭. 나중에 아주 그냥 길이길이 남을 말인 것 같아요. 자, 어제 국회의원들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 정치계획 공약도 한동훈 위원장이 크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일단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세비 반납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있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이미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 그 기간만큼 수당과 활동비 등을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그 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특활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또 오늘 1월에 임시 국회가 또 오늘부터 예고가 됐는데요. 쌍특검 재표결 문제부터 민생 현안 법안 같은 처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 반납해라 왜 대답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이미 우린 다 대답했다. 뭘 더 말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갈까요? 대만 총통선거 결과 친미 반중 성향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와 이렇게 되면 이제 3연속 집권이 돼서 12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8년까지 중임이 가능했던 건데 한 번 더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미국이 오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일단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집계에 따르면요. 13일에 치러진 총통선거에서 라이 후보가 40.05%를 득표해서 당선됐습니다. 반면 친중 성향으로 양안 관계 회복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건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가 33.49%를 기록해서 6.56%포인트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까지 민진당은 3연임을 성공하면서 독립 성향의 정권 재창조를 하게 됐습니다. 친미 반중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라이 당선인은 승리가 확정되자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대만이 민주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면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는 선거 결과를 직시하고 압박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라이 당선인이 5월 달에 취임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압박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네. 취임할 때까지 아마 좀 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모토 속에서 모두들 협력해라 이런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일단 대만의 주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라면서 양안 관계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대만의 총통 결과로 인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는데. 당분간 강대강 대결의 부담을 좀 느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 움직임을 좀 주시할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네, 어쨌든 라이 당선인은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로 알려져 있어서 중국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과론적으로 또 이쪽에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이제 압력이 들어올 거다. 입장을 더 분명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만 총통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필수 요소라고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라고 이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존중 입장을 확인한 것인데요.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를 주력해오면서 스스로 외교의 폭을 좁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이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현 정부 입장 자체가 자유주의 진영 연대 강화로 명확하고 또 대만 관련 입장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라면서 좀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외교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항상 이렇게 그냥 입장을 너무 명확히 밝히셔가지고 우리 외교가 설 자리가 좀 없습니다. 앞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될까 모르겠네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따라 집중이 잘 안 된 것 같아. 모름지기 공부는 깨끗한 책상에서 해야 잘 되는가. 피곤한데 내일 할게.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산양 산삼,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는데요. 7년근 뿌리와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하죠.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하늘을 열심히 살아갈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새해맞이 이벤트로요. 산삼떡 3종 세트까지 추가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검색이 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민주당 공보 전문가 조승현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모시고 요즘 민주당 복잡한 현안, 속내 이런 거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월요일 아침 좀 신나게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네. 처음 출연하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뭐 어제도 계속해서 이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나가신 세 분, 조홍천, 김종민, 이원욱, 그다음에 이낙연 또 대표의 탈당 뭐 기념식, 또 스타벅스에서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이 만났다. 18분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네. 의회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 추가 탈당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사실은 조금 관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3번을 누가 받느냐. 기호 3번. 물론 정의당이 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 3명만 더 모으면 혹은 3명 내지 1명만 더 모으면 3번 달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좀 추가 탈당, 공천에서 떨어질 사람을 또 중심으로 추가 탈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되겠다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사실 뭐 그거가 뭐 저희가 뭐 그거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 이제 뭐냐면은 계속 이제 공천 과정이 있을 거고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경선 전에라도 경선에 참여하고 탈당을 하게 되면은 출마를 못하지만 경선 전에 어떤 컷오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위 20%에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미리 탈당을 하면 출마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탈당해서 이 새로운 텐트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목표와 어떤 전략은 뭐냐면 과거 선거에서도 그렇고 텐트를 일단 쳐놓으면요. 기존에 있던 양당 텐트를 찍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새로운 텐트로 가서 뭔가 그걸 도모해서 그 총선을 치르려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있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합 집산이다, 합종 연행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무원칙과 비상식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요? 예컨대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네.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이었던 거죠. 민주당 대통령들의 입이었던 분이고 실제로 이분이 기자 시절 때부터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 정도로 탁월한 언어 구사력이 있었고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정말 뛰어난 메시지 전달력이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면서도 그 메시지는요, 그 언어의 마술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으면서 일약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분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 김대중, 노무현의 입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구애를 하러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이건 정말 무원칙에 진짜 무원칙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저희 동지였고 대선배님이시니까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이건 정말 무원칙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식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증오하고 그런 행사장에서 칼빵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77.77%의 민주당 당원들이 뽑은 당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물론 그 지지자가 한 얘기라고 하지만 그 지지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건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우리 민주당의 대표에 대한 징후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명분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량산인님께서
청량산이 무슨 뜻일까? 청량산의 사람이라는 뜻일까? 어쨌든 이분이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변칙과 몰상식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이 분의 입을 빌어서 사실은 한 말이 이제 의심스럽습니다만 이 김남훈이라고 하는 프로레슬링 선수 출신이에요. 이분이 정치 평론을 하시던데 목에 칼빵을 맞고도 목에 칼빵 맞았는데도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이렇게 그냥 버젓이 뭐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끔 됐는지.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2017년 대선 즈음부터 아주 경쟁이 격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친문, 문파라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네. 손가락 혁명단? 손가역이라고 하죠. 네, 손가역. 되게 아주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에 승리한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죠. 아주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아주 그때부터 뭐 이재명 대표를 아주 비판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는 사실은 추미애 대표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너무 과하다 이런 비판은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소위 찐 묻었다 막 이러면서 저 신상 털리고 엄청 댓글 많이 달리고 악플 달리고 그때 너무 힘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 됐었던 거죠. 지금 그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이고 과격한 언동으로 이게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증오심, 적개심과 그런 것들 표현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화된 그런 분들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위해서는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네.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거든요. 지금 이 행사를 망쳐버렸어요. 그 한마디로. 이 행사의 취지라든지, 뭐 그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행사의 기획 의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네. 그 단어 하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강성 지지자들의 막말이라든지 과격한 발언, 증오심 이런 것들이 부작용,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최장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으로 이제 불리워지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그때 서거 때 기념사 하면서 분열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게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처럼 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 뭐 김대중의 정신,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분에게 그렇게 분열의 정치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건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분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면화가 되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의 탈당이나 분열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이후에도 일상이 이제 이런 얘기였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말 그대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네. 지금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온 건 손가락질이라고 이게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컨대 이제 어쨌든 탈당을 막고 구심력을 위해서 노력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정 최고위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아직은 우리가 동지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 내 동지니까 탈당한 분들은 이제 동지를 벗어났지만은 우리 내부 동지끼리 안 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안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총선이란 건 결국 양당이 얼만큼 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있고 낙오되는 세력들이 탈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등이 심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승리의 지름길 아닙니까? 양당 모두 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내부에서 어쨌든 잔류를
하게끔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노력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윤영찬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30분 전에 탈당해서 그거에 대한 의도는 이제 분분하지 않습니까? 뭐 현근택 대변인의 이런 뭐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결국엔 공천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원칙가 조홍천 의원도 변호를 해줬지만 네. 그걸 믿을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잔류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해당 행위라든지 이런 뭐랄까 반명 행위를 좀 자제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득을 해서 어쨌든 동지로서 구심력을 통해서 뭉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난을 하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네. 좋겠다. 또 그런 반명 행위라든지 해당 행위를 안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주말 동안에 찌라시가 돌았지 않습니까? 네. 친명은 뭐 무조건 공천이 되고 뭐 비명은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치기 하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이거 뭐냐 이러면서 또 서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거가 있으면요 하위 20% 대상이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네. 아마 지난주에 추려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추려진 건 맞아요? 그렇죠. 하위 20% 평가를 하고 네. 여론조사에 각 현역 의원에도 평가가 다 이루어졌고 네.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합쳐져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서 하위 20%에 드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뭐 통보를 했느냐 안 되느냐 언론에서 뭐 논란은 있지만은 통보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를 설계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도는 거는 좀 찌라시가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직 나오긴 그래도 아무리 보안을 유지하고 한다 그래도 좀 있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공관위원 통해서도 이렇게 뭐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신빙성은 없지만은 그 하위 20%에 들게 될 경우에는 아주 선거가 치르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많고 거기 걸린 사람들은 많겠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하위 20%를 친명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정성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정량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입법을 얼마큼 했느냐 수치로 나오는 거죠. 법을 얼마큼 하고 일을 얼마큼 열심히 했냐 이게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는 여러 가지 의원들 상호평가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들어서 의원이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물어가지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친명이라고 되고 반명이라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구 주민들이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억측이 있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잘못됐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너무 지역에서 반명을 한다. 민주당 당원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당원들이 판단했을 때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딴지 걸고 누가 봐도 뻔하지 알지 않습니까?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공천의 가능성이 떨어지면 이제 대표를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언론에 가가지고 당내에서 의총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데 거기서 얘기 안 하고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해당 행위적인 행동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당원들은 아주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당원들이 그렇군요.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막았더니 돌아오는 건 손가락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 얘기한 것 중엔 이재명 대표가 본인부터 바뀌어야 된다, 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 말을 한번 실천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고민정 의원을 콕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명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은 네. 지금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대표가 뭔가 좀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길 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지금 일단 고민정 의원이 한 말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쪽에서는? 네. 뭐 어쨌든 당이
갈라질 위기에 있고, 갈라진다기보다는 일부가 이제 탈당을 하는 거죠. 어쨌든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그건 네. 총선이 되는, 총선이란 조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당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리더십을 이제 지적하는 메시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지지난달까지 배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가면은 언론이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 주요 당직자, 뭐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모여서 사전 회의를 하고 또 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사후 회의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배석하는 분이시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네. 그리고 의총이 있으면 당연히 국회의원이니까 가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아니라도 어떤 의원이든 그런 회의 자리에서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게 얘기도 하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의총에서도 격렬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총의를 모아가는 건데, 그런 과정들을 생략을 하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비난의 메시지, 비판의 메시지를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단결해서 가야지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의원이든 좀 주의했으면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부에서 말할 건 내부에서 정리하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비판, 내부적 비판 같은 거 할 때는 좀 신중하는 것이 그렇죠. 분열이나 이런 걸 막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아까 뭐 변칙과 불상식이라 그랬는데 여기 소속되고 이제 탈당하신 그 의원님들도 그런 거죠.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네. 말이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그걸 유도하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언론에 가서 그런 얘기를 딱딱딱 그 헤드라인을 뽑아주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 능력을 키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지렛대로 해서 계속 나의 공천을 달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력,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정치력일 수도 있지만은 안 좋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약간 좀 비열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고 당원들한테 이제 아주 심한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가게 됐는데, 그런 식의 이제 정치력은 좀 안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바운더리가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검찰이 분명히 조작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악랄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알면서도 체포영장에 검찰 편에 섰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이라는 공동체에서 선을 넘고 이미 일탈을 한 거예요. 네. 이분들은 그때부터 사실상 심리적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거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이재명 대표가 나를 왜 끌어안지 않느냐, 최후 통첩하고 언제까지 날 정해놓고 답을 안 하면 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라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좀 과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총선 때 그렇게 탈당하고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나가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떤 당도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당원들이 지금 한 80% 이상이 될 겁니다. 그 당원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확신, 그런 당원들의 명령이죠. 우리 당에 대한. 네.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것이 정치인들, 당직자들의 그 의무가 아닌가.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님께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밥그릇 챙겨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과거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하던 시절에 가장 날 세워서 서로 공격하던 사람이 김용남 전 의원이에요. 이분이 나도 속았다 또 이러면서 뭐 제2의 양대구역 선언인데요. 네, 나도 윤에게 속았다.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다 속았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속이는군요. 어쨌든 김용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정책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인 이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이제
원심력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총선 앞두고 이렇게 계속 이탈이 나오겠죠 앞으로. 왜냐하면은 사실은 보면은 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수원에 공천해줬는데 계속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의원에 대해서 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복을 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나가면은 어쨌든 이 나가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떤 협박성인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3당이 커질수록 양당 정치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양당에 대해서 불안감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지렛대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동력들은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신당을 만들고 이런 행위들 정치적 이런 스타일의 정치는 갈수록 이제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명분을 잃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미디어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 좋게 얘기하면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미디어 환경이 사실은 다 정치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열성적이고 강한 지지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건데 계속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태 지난 20대 국회에서 그 이후로 그때 취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제3정당을 키워서 다원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거법을 바꾸기로 했었는데 오히려 빠루가 등장하면서 양당 정치가 아주 강화가 됐어요. 어떻게 네. 보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는데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적어집니다. 이 정치 문화라든지 이런 지금 흐름이. 그래서 이런 역할들은 이런 스타일의 정치는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용남 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가 수원에서 뭔가 공천 받아야 되는데 박문규 후보 오고 또 이수정 교수 오고 짜증 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이제 공천 안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서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에서도 추가 탈당 러시가 이뤄지지 않겠냐. 거기도 지금 하위 20% 평가받은 사람은 또 결과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또 영남권이나 부산 쪽에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검사 출신들을 다 꽂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다 지금 쫓겨나오게 생겨서 튕겨나오는 과정 중에서 그렇죠. 이준석의 빅텐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양쪽이 다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그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하태경 의원이 명분을 딱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네. 험재 간다고 했지만 그 자리 채운 게 주진우 검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이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심력으로 반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탈당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반항정국으로 윤석열 정권과 이 검찰이 몰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잃은 게 뭐냐면요. 자꾸 체포영장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혁신하고 개혁을 하고 뭔가 좀 더 좀 물갈이를 통해서 이런 전략을 짰을 텐데 자꾸 체포영장이 들어오니까 현역 의원 중심으로 계속 현역 의원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현역 의원 중심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이제 탈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덫을 놓은 게 이제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꽃놀이 패였죠 거기선. 근데 그게 그대로 반사가 돼서 돌아온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이 이루어지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결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근데 아마 그런 걸 깨달을 분이 아니죠. 언제나 뭐 직진이고 굽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남이 안 되는 거를 바라는 건 좀 저도 안 좋은 심보지만 국민의힘은 좀 이런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업보를 받을 것이다. 이재명 죽이기.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했던 건 이재명 죽이기밖에 없거든요. 이재명을 죽이고 야당을 그냥 멸절시켜가지고 그걸로 총선 승리하려고 그 전략을 가지고 2년간 달려왔는데 실패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보를
곱게 써야지 되는데 그거를 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업보, 심보. 네. 자, 어제 여의도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 많아요. 그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는 진짜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은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네. 뭐 김종민이라든가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이원우 의원이라든가 이 현역 의원 3명이 지금 배지 들고 나간 그 팀에 결과적으로 박원석 전 정의당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의원하고 정태근 전 의원인가요? 이분들 지금 합쳐진다는 건데 여기 지금 정태근 의원이 물론 국민의힘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분 빼놓고는 나머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있는 쪽 빼놓고는 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좀 많이 가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러면서 이분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빅텐트 칠 것이냐. 못 친다. 솔직히 저는 못 친다는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래도 어쨌든 2월 달에 하나로 뭉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빅텐트 구성 핵심 인물들끼리 모인 어제의 모임이 좀 특이했습니다. 어제 스타벅스에서 한 20분 정도, 정확히는 18분이라고 하더라고요. 3명, 이준석, 이낙연, 김정민 3분이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담소를 나누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랬다는데 이때 좀 기류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기류가 좀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지금 보거든요. 기류가 달랐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네, 모이게 되도 벌써 6개가 분파가 6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어떻게 참 봐요? 이게 네. 뭐 남이 이렇게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초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은 네. 텐트가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은 그 뭐랄까 구석탱이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구석탱이. 왜냐면요. 말을 좀 순화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랫무게는 그러니까 아랫무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윗무게가 드는 게 있을 것이다. 왜냐면요. 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지금 누가 을로 보입니까? 이낙연 대표가 을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갑으로 보인단 사실 말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밑에 들어가려고 이낙연 대표가 나온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준석 네. 대표를 저는 사실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나이 갖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가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강골 검사로 그거 가지고 대중적인 팬덤을 이뤄서 대통령까지 간 분이에요. 근데 그 윤석열과 맞짱 떠가지고 무릎 꿇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어떤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아주 강렬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아마 강렬한 인상을 줬다고 생각이 돼요. 대권 주자로 발돋움까지 하고 그런 강단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뭐랄까 잔머리를 순화하면 먹을까요? 그런 그런 정치적인 아주 능수능란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런 분이 정치에 뭐 구단인 줄 알았는데 사실 한 4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가자마자 이준석 대표한테 이런 을로 비치고 밀당에 있어서 자꾸 밀린단 말이죠. 그게 진짜 이미 명분을 잃었고 품격도 잃었고 어떤 뭐랄까 그런 명분과 품격과 어떤 자존심도 저는 잃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텐트가 쳐지고 아랫목에 앉을 수 있냐, 전기장판 위에 앉을 수 있냐,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금간 기둥서방님이 태풍 오는 마당에 빅텐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태풍이 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의 결론으로 확정이 되면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반납하는 의원들에게 반납하는 안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 사인 받아가지고 다 처리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여기 들어와라. 왜 안 하냐 대답 안 하냐 이랬단 말이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이 두 가지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 죄 안 지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아주 좀 뭐랄까 이제 정치권에 와갖고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 생각하지 이 책을 좀 읽었나 봐요. 네. 죄 안 지면 되는 것. 네. 이런 메시지는 전 사악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이란 게 우리 헌법상에 있는 헌법상 국회의원한테 준 뭐 특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이게 연역적으로 왜 나왔습니까?
독재 정부에서 의원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문화가 돼가고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조항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헌법상의 조항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지. 자기도 법률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죄 안 지면 되는 거 정치적인 공격에 이용을 하는 거 이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에는 뭐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본인은 뭐 그렇게 얼마나 깨끗합니까? 영수증 업무 추진비 영수증 뭐 이재명 대표한테 잡범이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기 업무 추진비 영수증 휘발시키고 특활비 검사들이 룸사롱 가고 성매매하는데 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면은 네. 해놓고 그 검사들은 그래놓고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그런 거 제대로 수사도 안 해요. 룸사롱 가도 96만 원 해서 김영란법에 안 걸리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죄를 지고 잘못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을 막 범죄자로 몰고 잡범으로 몰고 준범죄자로 몰고 이게 그대로 반사돼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워딩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정치 검찰이었으니까 어차피 정치인으로서 적응하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런 메시지는 저는 좀 사악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동안은 이제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팬덤에 의해서 다 넘어가고, 이분의 이제 말재주, 어떻게 보면 말장난 능력이 뛰어난데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고 팬덤을 갖는 이렇게 응원해준 사람들만 많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야구장 인증샷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기가 하지 않은 말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갔거든요. 네. 지금 뭐 인사검증 그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 가져가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인사검증은 음지에서 양지로 가져가고, 그동안 질문 받지 못한 영역이 있던 거, 질문 받는 영역을 문재인 정부가 뭐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가져가더니, 그리고 또 FBI 가서 배워와가지고 한 게 이런 막말과, 그 노인 폄하 발언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 앞으로는 그동안은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됐지만, 이제 그 말 하나하나 다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제 말을 좀 아껴야겠죠. 근데 그러면 한동훈입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겠죠. 조선 제일혀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누가 네. 좋아하겠습니까? 아유, 오늘 아주 그냥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서울 금천구 출마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금천구가 2개예요? 지역구가?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지금 그러면은 조상호 변호사가 엄청 거기서 공들였었었는데 둘이서 경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공을 많이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 최기상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있기 최기상 때문에. 의원은 또 판사 출신으로 네. 예, 꽃길을 걸었죠, 사실 그분은.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네. 근데 평가가 또 나쁘진 않다 그러던데, 최기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참, 이렇게, 지역에서는 평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판사이지, 뭐,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좀, 아주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훌륭한 판사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조상호 변호사랑 경선은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욕심도 나고, 미운 마음도 들고. 아, 미워요? 조상호 변호사가? 조상호 변호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네. 많아요. 한 네. 대여섯 명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막 얼마 전에도 막 새로 막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개인적 경험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욕심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이라도 잘 되길 바래줄 때 제가 잘 되는 거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선거 전략도 짜고 네거티브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캠프에서도 반대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선거 치르겠냐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들어서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안 내고 선한 마음으로 도전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할지는 하느님만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난초님께서 조승현 부위원장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러시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조상호 변호사는 그렇게 방송 많이 하는데 본인은 방송 출연도 별로 많이 안 해가지고 네. 좀 불리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 저도 방송 많이 괜찮아요?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는 좀 많이 안 했고 유튜브에서는 몇 번 안 했는데 방송은 많이 했었죠. 일주일에 뭐 알겠습니다. 대여섯 번씩 계속 했었는데 예비 후보 이제 등록 오늘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까지 방송은 다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공정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오늘 시원한 말 좋아요. 최오늘님도 그렇고요. 배동원님 맞아요. 순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김창혜님 조승현 화이팅. 차재승님 금천구 오세요. 한 표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희님도 마지막 이거 할게요. 꼭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까지 제가 다 고맙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이채로운 경제 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하는 시간입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연구교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최이배 의원님은 군산에서 올라오시는 거죠, 월요일 예. 이거 하시러.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추워요. 예, 군산 어제 봄 날씨 같았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춥네요. 군산은 원래 따뜻하죠. 그리고 군산이 원래 항구 도시여가지고 일제 때는 돈이 되게 많은 그렇죠. 곳이었죠. 예. 군산이 이제 또 서해 쪽이 좀 눈이 많이 와요. 네. 눈은 많이 오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군산이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 호수가 아주 이쁘게 있고 네. 거기서 나는 먹거리들이 좋고. 그렇죠. 예, 군산에 많이 놀러 오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선거구 획정 때문에 예. 군산을 다른 곳이랑 합쳐야 된다 이런 예. 또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 자체로는 지금 인구가 26만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 하나 온전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죠. 옆에 이제 익산이 선거구가 두 개인데 거기도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막 호남에 대해 전북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지금 선관위가 냈는데 전북에 이제 10석인데 9석으로 한 석 줄이자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머니나. 지금 그럼 어떡해요? 전북에서는 이제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북의 힘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의원수까지 줄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호남이 이제 우리 민주당의 또 중요한 텃밭이기 때문에 네. 전북에서 한석 줄이는 것은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현행대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요. 예. 자, 오늘 얘기할 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이제 동결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안 올리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왜 안 내리느냐 이렇게 화를 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못하고. 1년 동안 네.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요. 네. 올려야 되는 이유도 있고 내려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올려야 되는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도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여전히 5.5%이고 내린다 얘기는 있지만 내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3.5%하고 2%포인트가 차이 나는데요. 이 상황은 조금만 까딱해도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미국에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쪽이 금리가 높으니까 요게 이제 문제고 또 물가가 잡혔다 하지만 여전히 3%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2% 정도로 내려가야 이제 사실은 경제가 안정됐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금리 사실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리려고 하니까 요즘 태형건설 부실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처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굉장히 문제인데 이게 다 건설회사들이 프로젝트 하다가 고금리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생긴 곳들이 많거든요. 버티다가 다 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걸 생각하면 금리 올리면은 와장창 이제 경제가 그렇죠.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수 경기,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빚더미에 앉은 분들 많으신데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올려도 내려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고육지책으로 동결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방 건설사 지금 부도 위기가 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형건설 같이 큰 회사가 하나 이제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당연히 그 밑에 지방에서 그 태형건설의 하도급으로 하청으로 운영하는 많은 건설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이제 여파가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행히도 이제 워크아웃을 태형건설은 들어가기로 했고 채권단이 여러 가지 지금 자구책을 자구책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채권 그 유예를 해주고 만기 유예해주고 뭐 이렇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틀어막히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좀 정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총선을 앞두고 태형건설이 먼저 손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일단은 막아주겠지.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제 잘 안 막아줄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여파들이 총선 이후에 더 크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방건설사들의 어떤 어려움들, 부동산 경기가 지금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부가 나온 대책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얘기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참 원칙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지금 현재를 어떻게든지 버텨가는 식의 지금 정부의 대응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얼핏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넘어가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총선 앞두고 3개월 앞두고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뭐 완화하겠다. 앞으로 신축되는 2년 안에 뭐 소형주택이나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이런 거 다 뭐 완화해주고 1가구 2주택 이것도 없애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현실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더니 현재 뭐 다주택자들한테 별 도움도 하나도 사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무주택에다가 한 주택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가 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뭐 단계가 9개였는데 그동안에 뭐 5개 정도로 줄이겠다. 뭐 맨날 나오던 얘기든지 하긴 합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렇게 세 가지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재건축 쪽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진단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네, 많이 언론에서 30년 된 썼는데 아파트. 사실은 폐지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재건축이 어떻게 되냐면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안전진단 일단 통과해야 그 다음에 입안해서 제한할 수가 있고 3단계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 4단계로 돼 있는데 네. 안전진단하고 입안 제한을 동시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기 전까지 안전진단 받으면 된다.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이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안전진단 안 받고 그냥 아마 쭉 정비구역 지정까지 갈 거예요. 간 다음에 안전진단 그 다음에 받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대체로 네. 그러면은 막 다 조합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또 안전진단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니까 그냥 시켜주지 않겠냐 하면서 폐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재건축은 그렇고요. 재개발에서는 신축 빌라나 재건축 그 신축 빌라나 새 건물 지을 때 그 정비구역 전체 노후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후 건축물이 그 구역에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네. 재개발이 착수할 수 있게 해줬었는데 요거를 일단 60%로 완화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촉진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50%로 더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재개발하게 해주겠다. 이게 네. 두 번째고 요거는 이제 빌라 타겟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하겠다 했는데 다 철폐되는 건 아니고 이게 발언이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실제 정책 내용은 뭐냐면 24년, 25년 올해 내년 그러니까 2년 안에. 동안 건축된 준공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는 빼고. 소형 빌라. 네. 소형 빌라를 타겟팅한 거예요, 이것도. 그것에 투자할 경우에, 그걸 살 경우에 취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산정할 때 다주택자에서 빼주겠다. 다시 말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빌라 일병 구하기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작은 빌라를 막 많이 그래도 건설돼서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나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를 담고는 있는데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나 또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또 요새 빠져가지고 리모델링 원하는 또 분들은 짜증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치밀하게 뭔가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그런 그냥 일단 딱 듣기 뭔가 좀 솔깃한 그런 말 좀 해놔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뭔가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면 또 그게 아닌 게 많고 그렇죠.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 정치와 이념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방시키겠다. 아, 그리고 경제와 멋있네. 시장의 원리에 작동되게 하겠다. 네. 말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세제의 원칙이. 뭐냐면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활성화가 그렇죠. 되겠죠. 보유세를 네. 높여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 거래세를 내쳐놔야 이 매물이 활발하게 거래가 그렇죠.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다주택으로 틀어 잡고 있던 것을 풀어주면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에게 새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지금 것들을. 그렇지 다주택자가 그걸 좀 풀어서 그거를 이제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제의 원칙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다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원칙. 그러니까 경제와 시장의 원리를 작동시키겠다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세제의 시장의 원리는 뭔지 모르고 거래세도 낮추고 뭐 보유세도 낮추고 다 낮추자라는 식의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 크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지난 정부부터 해왔고 잘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막 더 공급 확대할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지금 눈에 띄는 게 말씀대로 다주택자 조세 감면을 하는데 물론 소형 주택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게 이제 물꼬를 터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니 왜 소형 주택만 하냐 뭐 이러고 어느 순간에 왜 2024년 5년만 하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시간 지나면 예, 갈수록 예. 이 물꼬를 터주는 방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형주택으로 풀어주지만 계속 풀어줄 거에 대한 어떤 빌미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세 사기 문제가 좀 심각했는데 그게 다 소형 이 빌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소형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에서 빼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투기 목적으로 더 활발하게 지어지고 투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세 사기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아주 그렇죠. 그냥 꽁꽁 틀어 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정말 네. 여기 딱 막혀가지고 채증 일어나게끔 만들더니 맞아요. 이번 대통령은 설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현실적으로 좀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소형 빌라를 취득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그래요. 이건 이게 취득이 아니라 결국 임대사업자들 네, 임대사업자들 양산하는 것밖에 안 양산하는 되거든요. 거죠. 맞아요. 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단기 임대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쵸. 혜택을 많이 줬다고 세제 혜택 많이 했었는데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없앴는데 이번에는 또 사실 그걸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모든 머리가 이렇게 딱 가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반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다 망하는 것 같고 양쪽 다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이제 시장 원리라고 하지만 시장 그렇죠. 원리를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이 과도한 이념과 정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실제 제가 보기엔 이 정책을 기획한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최 의원이 많이 해보셨지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선거에서 중요한 곳이 어디냐? 중요한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네. 중에 어디냐? 도심의 특히 서울의 강북 지역이다. 강북 지역의 문제가 뭐냐? 빌라들이 지금 많이 있다. 빌라 역전세 굉장히 그렇죠. 많이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싹 재개발해서 다
투자받아서 재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 보이게 만들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지난 정부 때는 무슨 뭐 이렇게 나라의 빚을 많이 늘어나게 했냐 그러면서 또 막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윤 정부가, 윤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는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로부터 원래 걷었던, 그래도 문 정부 때는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많이 걷어서 그걸로 복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건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 코로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걷었던 세금을 다 없애주고 감면해주고 막 그러니까 세수가 없어요, 세수가.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 살림이 빵꾸가 펑펑 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이제 그 금투세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안 한다고. 그것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연간 1조 6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종부세도 1조 6천?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1조 엄청 많이 8천억 원, 빠졌어요. 이게 주택복만 해도 네.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3조 4천억 원. 이렇게 법인세도 막 계속 줄이고. 법인세도 줄이고 계속 줄이고 있는데 늘어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로소득세입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20%가량 늘어난 걸로 못 지금 살겠어요, 추산되고 진짜. 있어요.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게요. 국가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그렇죠. 또 걷어야 돼요.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로소득세하고 부가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를 안 해요. 월급에서 먼저 떼가고 우리 물건 살 때 그냥 10%씩 붙어서 잘 있는지 몰라. 없는지 잘 몰라. 모르니까. 근데 네. 결국은 소비자하고 근로자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럼 적자를 메꾸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메꿀 거냐? 그러면은 종부세 부활시키고 보유세 다시 늘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세하고 소비세로 이제 간다고요. 유리지갑들만 그렇죠. 예. 지금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 부자들한테 깎아서 서민들한테 더 걷자라는 거고요. 근데 또 크게 보면은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그냥 덜 걷고 덜 쓰겠다 이런 식이에요. 덜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근데 이제 이런 철학이면은 결국 이제 지금 이렇게 경기가 후퇴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더 투자해줘야 역할을 많이 되는데. 해줘야 되거든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민간의 소비가 줄어든 것을 좀 메꿔주기도 하고 투자도 네. 메꿔주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손 놓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역할 안 하겠다, 국가 역할 안 하겠다라는 식이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그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이제 그 문제되는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1월 예. 10일 날 예.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예. 발언이죠. 예, 거기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번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이렇게 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했던 뭐 금투세나 예. 양도소득세나 뭐 법인세나 이런 데도 물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많이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안 물리고 근로소득세 서민들에게만 물리고. 거기 괄호 안에 하나 있어요. 월급 많이 버는 사람. 그렇죠. 아니, 우리 불쌍한 우리들에게만 지금 이런다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고가주택도 문제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세 과도하게 매기는 거는 소유권을 이제 부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유세 인하하는 거는 부동산 세제 원칙에 완전 반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궤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근데 있어요. 그래도 이게 먹힌다니까요.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게 부동산 가지시고 여러분들 종부세 때문에 아주 미칠 뻔했는데 이거 먹혔다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진짜 궤변이고 한물간 신자유주의도 아닌 아주 고전적인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소위 네. 이제 방임이죠. 세금도 안 걷고 마음대로 경제활동하세요. 이런 식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나. 예, 그거는 결국은 세금 안 걷고 국가 역할 안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깊게 가면은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익빈 부익부, 뭐 네, 약육강식 심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피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서민과 중산층에 피해를 해주는 거죠? 벤틀리 얘기했잖아요. 벤틀리 75억짜리인가요? 네, 72억짜리. 72억짜리 타봤더니 뭐 좋더라. 네. 해서 그게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벤틀리 타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수급자분들 그 생계비도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국방비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서 국가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윤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얘기하던 그 적화 효과라는 거예요. 그 낙수 효과라고 해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까지 쫙 퍼진다. 네. 대기업이 돈 많이 벌면 중소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하청업체들 다 돈 벌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졌거든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하고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잘 살 수 있게 직접 도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경제학은 다 정리가 됐는데 캐캐묵은 지금 30년 된 그 신자유주의 논리를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상했습니다. 영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72억짜리 벤틀리를 타봤다. 고급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 협력업체 일자리가 많이 생기더라. 이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 쓰는 게 도대체 맞는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하고 이거란 말도 했습니다. 고가주택도 마찬가지다.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중산층의 소득 창출의 부정적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동의하세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보유세, 즉 한마디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중산층일까요? 아니죠. 거기는 부유층이죠. 근데 임대소득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때문에 임대소득 덜 버는 거는 중산층의 소득을 창출하는 걸 부정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분의 부자와 중산층의 서민에 대한 개념이 기준이 어딜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의 세금도 없이 뭐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하자라는 철학이 아닌가. 진짜 그렇게 되면 뭐 여기가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국가의 정책들을 뒤흔들어 놓으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뒤집어질 것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쵸. 우리나라 진짜 정책이 뭐 2년짜리, 3년짜리예요. 맨날 뭐가 바뀌고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조가 있으면 그 기조대로 가야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플랜도 짜고. 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다 엎어놓고 지난 대통령 했던 거 다 엎어버리고 뭐 하자는 건지를 도대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총선만 지나도 엎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지금 그래요, 또? 이 정책들도 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주택자 이거 다 법 개정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입법에 또 그러니까 해야 사실은 되니까. 국회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또 윤 대통령 본인도 이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총선 지나고 나서 정치 상황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지금 이렇게 뭐 저희가 막 열받아서 떠들지만 괜찮아요? 또 없어질 정책이에요? 아니 그냥 뭐 현행 유지대로 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법들을 못 바꾸면 그러네요. 금투세도 폐지하려고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총선 승리해서 그거 막으면 되거든요. 잘 되면 더 큰일이에요. 이거 그대로 통과돼가지고 되면요. 빌라 지금 안 그래도 과잉 공급이라서 지금 역전세 그렇죠. 다 나고 서울 시내도 네. 역전세 나고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빌라 소형 빌라 투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부추겨가지고 더 공급돼 보세요. 그러면 진짜 빌라 대란옵니다. 그래요. 참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AI 챗봇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 하나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챗 GPT에서 뭘 내놨냐면은 네. 내가 원래 챗 GPT 인공지능 있잖아요. 근데 네. 내가 내 자료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학습을 시키면은 내 인공지능이 나와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제가 원제 GPT라고 제가 그동안 썼던 책이나 글 넣어가지고 자동으로 생성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 그래서- 말이 맞는 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스스로 그냥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학습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대요. 맞아요. 네. 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챗 GPT가 아무튼 이제 GPT 스토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GP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이현재 소장님 하신 것처럼 교수님 하신 것처럼 자기 것도 하시지만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림 그리는 뭐 디자인하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이제 꼭 글 쓰는 것만 아니라 네. 그런 분야에 이제 GPT를 각자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거를 또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해라라는 GPT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이 좀 앞서가는 분들은 이 GPT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선보일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그러다 보면 좀 비윤리적이거나 그렇죠.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것들도 나올 거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얼마나 국가가 미리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춤형 인공지능 챗봇 장터 GPT 스토어가 문을 열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300만 개가 넘는 사용자 맞춤 GPT를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게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터미네이터의 영화에 나오는 아니 일단은 조교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일자리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 빨리 어떻게 해야 안 되겠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입의 전원 그리고 이현주 교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됩니다. 010-76하나들의-3303으로 하시면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니까 문자 카톡 남기셔서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친이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오늘 준비한 방송 끝났고요. 내일 아침에 7시 30분에 또 저희 이슈화합 쇼미더미심 함께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뉴스인사 프라임. 요즘에 아주 뉴스인사 프라임 인기가 많습니다. 재밌고 또 깊이 있는 분석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영신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